네,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재미있나요? 언어 논리는 사실 제가 생각을 해도 좀 재미가 없는 과목이기는 해요. 세 과목 중에 제일 지루해요. 예. 근데, 그래도 좀, 나름 재밌게 말씀을 드리려고 뭐 노력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오버워치 티셔츠도 가끔 입고 옵니다. 나중에 또 뭐 입고 올 일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최대한 좀 속도감 있게 좀 이제 두 번째 시간도 진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경품도 이제 받아 가셔야죠. 저도 예전에 무료 특강에서 이주석 선생님의 이나우 선생님이시죠? 계속 그 이름이 익숙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선생님의 그 기본서에 당첨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쌤, 박쌤, 이쌤에 뭐 이딴 애가 다 있나라는 그 황당한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정말 너가 당첨이 되겠냐라고 했는데 저를 마지막에 불러셔서 이렇게 번호표를 이렇게 들고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기본서 그리고 기본 강의 수강증 이번에는 제가 15회 꽉 채워서 수업을 할 건데 뭐 비록 뭐 무료 회차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래도 15회 수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시면 또 이제 또 뭐 재밌는 내용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품 추첨까지 딱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늦어도 12시 10분은 되지 않도록 아니 10분 정도까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밥을 일찍 먹으면 점심에 배가 많이 고파요. 20쪽부터 이제 견해평가형 문제를 볼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요, 견해평가형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좀 올해의 기출문제, 죄송해요. 갑자기 목이 메네요. 그동안의 서름이 생각이 나나 봅니다. 그동안 올해 기출 문제가 논리와 언어를 좀 너무 별개로 보면은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옛날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어쨌든 논리학을 우리가 기대서 문제를 풀던 기대서 풀지 않던, 그래도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그 출제의 틀, 출제 장치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또 확인을 해 보실 거예요. 20쪽에 있는 문제는 올해 출제가 됐었던 견해평가형 문제 중에 한 문제고요. 21쪽에 있는 문제는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그 한 문제, 견해평가형 딱 한 문제, 그 문제거든요. 제가 시간을 4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이 두 개의 문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살펴보세요.
이제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해평가형 문제는요, 보통의 틀은 뭐 발문이 뭐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에 뭐 어떤 대화든지 또는 뭐 길다란 줄글의 지문이 주어지든지요. 여기에서 일단 주로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쟁점에 대해서요. 논쟁의 주제죠. 예, 그 쟁점에 대해서 인물이나 입장 또는 뭐 학파가 어떠한 견해를 가지느냐, 이런 인물 입장별 견해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선택지와 보기에서는요, 각 견해별로 정말 이렇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리고 견해 간의 공통점이 이건가요? 차이점은 이건가요? 라는 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매력적인 오답, 함정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론 내용 얘기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게끔 지문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인상이나 선입견을 노리고 선택지나 보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오른쪽에 있는 나책형 기준으로 6번 문제의 선택지 2번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먼저 보자면요. 그 문제를 먼저 보자면 정오 판단의 근거가 되는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보시면 기업이 노동자 개인의 능력 이외에 다른 잣대를 바탕으로 차별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강화될수록 임금 차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강화될수록 임금 차별은 줄어들겠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그러니까 기업 간 경쟁이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 그러면 약화가 되는 것을 약화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겠구나,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야겠구나 라고 A 학파가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보완 정책도 수립돼야 한다고 보지 않을까 라고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쭉쭉쭉쭉 추론의 범위, 정오 판단의 범위를 넓혀 나가요. 하지만 두 번째 문단 어디에서도 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따라서 인상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만든 이런 선택지, 보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매력적인 오답으로 잘 출제되는 출제 장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시고 이 선택지나 보기의 내용이 철저하게 지문에 언급이 되고 있느냐 되지 않느냐만을 위주로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 별명이 논리 변태예요. 뭐 여신은 절대 아니고요. 변태예요, 변태. 그래서 저는 선택지나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호화해서 이거 이렇게 보면은 지문의 내용이랑 비교했을 때 좀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접근을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예전의 기출문제 그리고 입법고시에 출제가 됐었던 몇몇 문제들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정말 고민을 할 여지 없이 굉장히 쉽게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다 돼요. 예전 기출문제들도 그게 다 된다고요. 기호화가 진짜 왔다예요, 여러분. 진짜 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 2019년도에 출제가 된 문제의 선택지 1번부터 되게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보세요. 선택지 1번. 기억에 따르면 학술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A의 국의 인공물은 모두 문화재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술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인공물에 대해서 기억이 모두 다 문화재에서 제외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나? 라고 해서 첫 번째 문단을 보셨는데 보호대상 학술상 가치를 지닌 그런 사물들은
다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선택지 1번 학술상의 가치를 지니고 무형의 가치를 가졌으면 보호 대상이 된다. 그리고 보호 대상은 다 문화재다라고 했으니까 학술상 가치를 지니면 다 문화재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학술상 가치가 없으면 문화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에서는요. 학술상의 가치를 가지고요. 무형의 가치를 가진 것은요. 보호 대상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보호 대상은 문화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선택지 1번은 뭐라고 하나요? 학술상의 가치를 지니지 않으면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원명제를 참이라고 놓고 봤을 때 지문에 이렇게 쓰여 있을 때 선택지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라면 얘는 반드시 참이라고 추론할 수 없어요.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의 역도 성립한다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참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답 나와요. 고민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뿐만이냐? 다른 선택지도 다 그래요. 다 3번 선택지, 4번 선택지.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해서 봐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해설 부분에다가 실전 스킬로 넣어놨어요. 예, 뭐 해설지를 뭐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해는 합니다. 이미 다 해놨어요. 다 해놨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 강의 때 해설지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해설지를 안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사람이 베낄까봐? 아니 조금 별로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베껴봤자 설명 못 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출제자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그 고민의 시간이 분명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선택지가 왜 정답인지 모를 때 이 선택지가 정답이고 다른 선택지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해설지를 보는 건요. 그냥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의 사고력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뭐 해설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예, 일부러 안 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뭐 3번 선택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호화를 처리를 하시면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3번 선택지는요. 지금 보시면 보호 대상이면서요. 이면서 문화재인 것은 모두 인간의 창작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판단하래요. 그런데 지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디귿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요, 이러한 견해들에 대해 라고 하는 니은 바로 뒷부분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A국 정부 관계자는 뭐라고 했어요? 문화재란 인간의 창작물만을 지칭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호화를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요, 지문에 디귿을요, 문화재는 인간의 창작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문화재는 이것만을 지칭한다라고 했어요.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으로 기호화를 하셔야 되는 게 논리적인 의미가 굉장히 더 정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오로지 보호 대상만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 필요 조건을 의미하죠. 문화재는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정언명제에서요. 전칭명제가 참일 때 특칭 긍정명제는 반드시 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이것도 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법고시 논리문제 기출문제를 보면요.
P 화살표 Q 요 명제를 가지고 이거 이끌어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걸 의도하는 논리 문제가 있어요. 한 문제가 아니고 두세 문제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셨다면 이거 이렇게 해도 내가 연역논증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거 판단이 되셨을 거예요. 그 입법고시 논리 문제 해설집 제가 매번 드려요. 그쵸? 매번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거 그냥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그냥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4번 선택지도 마찬가지예요. 4번 선택지도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하시면 이거 리을하고 논리적으로 무관해 라는 것 아실 수가 있다고요.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공통점,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은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선택지를 제시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지금 대놓고 명제의 표준 형식으로 문장들을 준다 그러면 기호화를 해서 접근을 해보세요. 다 풀려요, 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다, 맞는 선택지가 논리적으로 이끌어내지지 않는다? 그건 논리학적으로 문제에 오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문제는 폐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호화해서 접근하셔도 돼요.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뿌듯하게도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올해 이제 시험지를 가지고 오셨을 때 살펴보니까 기호화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앞으로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이라면 다 제가 그렇게 하게끔 달달 볶아요. 달달 볶아서 내년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게끔 제가 만드니까 내가 지금 잘 못하는데, 기초인문 강의 들었지만 아직 잘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한 번만 그 시험날 하루만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3쪽에 있는 모강 문제는요, 선택지 2번을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해서 보신다라면 그러면 정오 판단이 잘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기호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출제장치 측면에서 제가 넣어놓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좀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24쪽에 실전 스킬 연습이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저랑 같이 기본 강의 스터디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저한테 시험지를 가지고 오셨을 때 가책형 기준으로 39번부터 제가 이 문제 맞췄어요. 맞췄어 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걸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스터디 때 제가 여러분 연역논증을 구성해서 암묵적인 전제가 무엇일지, 빠져있는 빵꾸가 무엇일지, 그 빵꾸난 부분에 어떠한 전제를 추가해야 될지 우리가 그 부분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되게 어려운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고, 그리고 숙제로 내주고 그 숙제에 대한 정답도 드렸거든요. 그게 나왔어요. 그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부터 확인을 하고 거의 대부분 다 맞추셔서 참 잘하셨네요. 이거 맞추셨으면 저는 됐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선택지 2번이에요. 선택지 2번. 선택지 2번 보시면요. 의뢰 논증에 다양한 규범적 목표가 있다는 전제를 추가하면 기억이 도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빨리 을만 여러분들 잠깐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죠? 네, 자 볼게요. 이러한 전제를 추가하면 기억이 도출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일단 여러분들은 을이 지금 하는 얘기를 연역논증으로 내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암묵적인 전제가 무엇이냐, 전제를 어떤 걸 추가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출제자가 연역 논증을 사용해서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그동안 100%였다. 왜냐? 연역 논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제를 어떤 걸 추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제를 제시했을 때 연역 논증을 제시해야지만 오직 그 경우에만 정답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이의 제기가 들어왔을 때 잘못 생각한 거다라고 하고 다 빠꾸를 놓을 수가 있거든요. 정답 12의 논란이 0%가 돼요. 0%. 그렇기 때문에 연역 논증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의뢰 논증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목표에는 규범적 목표가 있고 비규범적 목표가 있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기호하겠어요? 규범적이거나 규범적이지 않거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타적 선언명제로 정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뭐 이것과 이것으로 구분한다라는 그러한 문장을 보셨을 때 이것에도 해당되고 A에도 해당되고 B에도 해당되는 거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과 이것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게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의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나요? 규범적 목표는 이거다, 비규범적 목표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복은 규범적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덕적인 삶, 이것도 규범적 목표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삶과 행복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걸 이끌어내려면요. 가운데에 뭐가 필요하냐. 규범적 목표는 규범적 목표에 해당하는 건 다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2번 선택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보 판단을 하실 때 지문을 보고 이렇게 끌어내는 것보다는 다양한 규범적 목표가 있다라는 걸 넣었을 때 이게 도출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양한 규범적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도덕적 삶과 행복은 다른 거다. 규범적 목표에 해당하지만 서로 다른 거다라는 게 결론으로 도출이 되죠. 그래서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전제를 쏙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나 나오지 않나를 판단을 하시는 게 실전 스킬이에요. 이거 연습했었어요. 이거 선생님 너무 어려워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억지로 시켰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응? 그래야지 95점을 받아서 나를 뛰어넘고 합격을 하지 않겠느냐. 내 메일 주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해평가형 문제지만 이렇게 전제를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도 선택지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서는 이런 것만 물어봐야 돼, 저런 것만 물어봐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019년도에 또 전제 추가형 문제가 한 문제가 또 나왔죠. 그래서 바로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문제하고 같은 의도를 가지고 출제자가 제시를 한 거다라는 의미에서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같이 넣어놓은 거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전제를 집어넣어서 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결론을 내가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도록 출제자가 요구했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해설을 이제 뭐 실전 스킬 까지 뭐 이렇게 해서 기호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26쪽에다가 좀 상세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해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제를 어떤 걸 추가해야 되느냐 모강에서도 연습했었어요. 올해 모강, 그러니까 올해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19년 대비 모강에서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니은의 논증이 무엇이냐, 이 논증 형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20번 문제였는데, 예, 그거는 그냥 제가 빼고, 예, 전제 추가형 문제만 이제 가지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 아, 이거 이렇게 내가 논증을 구성을 해서 연역 논증으로 만들어 놓고, 아, 여기 지금 빵꾸가 뚫려 있는 부분은 이걸로 연결을 해서 메꿔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역 논증으로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랑 29페이지에 예, 이제 올해 출제되었었던 연역 논증 문제와 작년에 출제되었었던 연역 논증 문제가 같이 있어요. 논리학 문제 논리학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논리 퀴즈 문제가 올해 2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참거짓 문제와 최대 최소 여부를 같이 물어보는 예,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맞기는 하지만 사실 그 세 문제는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풀지 않고 버려도 굉장히 괜찮은 문제거든요. 참거짓 문제 제가 풀라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어요. 최대 최소 문제는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최대 최소 여부를 같이 묻고 발문에서 이 문제가 참거짓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주는 그 문제 당연히 해결하지 말고 도망갔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가야 하는 문제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남는 다른 이제 연역 논증 문제들을 놓고 보자면 사실 그 연역 논증 문제들은 예,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논리학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의견에 저는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히려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문제보다 평이한 수준이에요. 훨씬 더 난이도는 낮아요. 연역 논증 문제들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 다른 연역 논증 문제 2문제 예, 그걸 제외를 하고 일단 이 2019년도에 출제된 32번 문제 그리고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나책형 기준 31번 문제를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거 얼마나 드려야 되나? 예, 이것도 우선은 4분 30초를 드릴게요. 4분 30초를 드릴 테니까 예, 지금부터 문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렇게 두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이 두 개의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연역논증 문제다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신 분들도 꽤 되세요. 꽤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에서 흔하게 보셨던 그런 연역논증 문제의 외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지문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이렇게 표시가 있고요. 문장에. 또는 뭐 다른 기호로도 뭐 표시가 있고, 그리고 보기에서 뭐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더라. 얘와 얘와 참이, 얘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라든지, 뭐 얘와 얘가 참일 때 뭐 얘와 얘가 함께 이것을 지지한다, 반박한다 라는 게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연역논증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5개 문장 있죠. 이 5개 문장이요. 명제예요, 명제. 그래서 기호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문제도요. 이 보기 그리고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문장 형식을 통해서 이 문제의 유형이 연역논증이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문장 형식이 이 문제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출제 장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게 2018년도에 출제됐었던 그 문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출제 장치가 2개가 들어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2018년도 문제의 이게 지금 나책형 31번이거든요. 어떤 문장이냐면 디귿 문장 그리고 리을 문장 그리고 미음 문장이요. 이것은 이런 경우에만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요. 얘 기호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만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호할 때는 A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B가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가책형 기준으로 32번 문제의 지문의 보기 니은 진리 표현은 명제가 속한 영역에 따라서 다른 진리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진리가 진정한 속성일 때에만 성립한다. 그래서 이거는 C는 D인 경우 D에만 D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필요 조건 뭐예요? 얘예요, 얘.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하실 때 C가 성립되려면 D가 참이어야 돼. D가 있어야 돼. 라고 기호화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이 31번의 출제 장치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페이지 관계상 여기다 넣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문제 이런 소재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어떤 문제냐?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5급 공채 나책형 33번 문제. 신생 벤처 투자기업 간담회가 어쩌고 저짤시고 10월에 진행하네 11월로 연기되네. 이거 기호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10월에 진행하지 않는다. 10월에 진행하지 않는다, 10월에 진행한다 라고만 보기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10월에 진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11월로 연기한다라는 표현을 바꿔서 기호화를 해야 된다. 그게 출제자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
준 거다라고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2017년도에도 출제가 됐었던 연역논증 문제 11번 문제로 기억합니다. 그 문제에서도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 표현과 선택지에 나와 있는 문장 표현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쉽다. 그리고 그게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고 이게 변별력 있는 출제 장치라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했더니 2018년도에 나왔고요. 또 나왔어요. 2019년도에도. 예.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낮 10월 진행 뭐 이렇게 바꿔서 표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요. 우리 2019년도 기출문제의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요. 19년도 문제의 기역. 수학과 사회적 규약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위 두 명제들의 진리 표현은 서로 다른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 진리 표현은 명제가 속한 영역에 따라서 다른 진리를 나타낸다는 주장은 진리가 진정한 속성일 때에만 성립을 한다. 기호화를 내가 하려고 봤는데 기역은 수학과 사회적 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니은은 그냥 진리 표현은 명제가 속한 영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자가 달라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무관해.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연결해서 이 두 전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연역 논증을 가지고 디귿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표현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역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은에서 얘기하는 진리 표현은 명제가 속한 영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진리를 서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나타낸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기호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니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면 요게 성립하면 진리는 진정한 속성이야 라는 거고 요게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가지고 디귿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서 디귿 지지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굉장히 명쾌해요. 언어 논리 문제는요. 예,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뭐 뉘앙스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모호함 이런 거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자료 해석, 상황 판단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논리학을 잘 이용을 하신다면. 예, 그러면 굉장히 남들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쉽게 문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출제 장치들이 지금 2개나 나왔고 이런 게 또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제 얘기가 적중을 했는데 제가 무당이라서 뭐 쌀을 잘 던지고 작두 위에서 춤을 잘 춰가지고 제가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느냐 그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 흐름을 보면은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애를 먹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가능성 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도요. 2018년도, 17년도 하고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제 눈에는 그래요. 제 눈에는 그렇고 그래서 뭐 논리 문제도요. 별로 그렇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뭐 오른쪽에 29쪽에 있는 뭐 2번째 연습 문제 공통점은 뭐 디귿에서 미음, 디귿 미음에서 제시하는 필요 조건 표현형 이게 공통점이고요. 뭐 차이점은 뭐 2019년도는 보기로 3개 준 거 그리고 2018년도는 선택지로 5개 준 거 그냥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동일합니다. 이 두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나와 있는 문제의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연역 논증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박하는 보기, 니은, 니은의 경우에는요. 리을이랑 미음 가지고 이끌어낸 것이 디귿하고 서로 모순 관계예요. 디귿하고 서로 모순 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아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는 뭐 제가 해설지에다가도 적어놨으니까요. 이건 해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뭐 2017년도 대비 시험, 2018년도 시험 대비 시험, 2019년도 대비 시험에서 다 제가 기호화를 좀 어렵게 문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끔 그렇게 난이도를 보통은 조절을 해서 내는데 올해 대비 모강에서는 그동안의 모강이 너무 어려워서
뭐 제 작년 모강이 너무 어려워서 쓰레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모강은 예, 기출 문제에 비하면 쓰레기기는 한데 작년 모의고사랑 올해 모의고사랑 뭐 난이도를 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셨을 때 예, 올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느끼셨던 그 당혹스러움, 체감 난이도가 예, 2018년도 대비 제 모강 문제의 난이도하고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문이 길고 예, 변별력 있는 출제 장치가 한 문제에 예,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문제가 어려울 뿐이지 뭐 입법고시 스타일의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예. 공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예, 해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제가 31쪽에다가 한번 돌아가셔서 연습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모강 문제 하나 넣어봤어요. 예, 이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가 훨씬 쉽습니다. 기출 문제가 훨씬 쉽기 때문에 예, 이러한 난이도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예, 뭐 앞으로 뭐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예, 어떠한 기출 문제를 만나도 예, 쉽게 해결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번외 문제로 32쪽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33쪽에 있는 문제랑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문맥 수정 문제예요. 예,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민간 경력자 가책형 2번 문제, 이 문맥의 흐름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이냐,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32쪽에 있는 예, 올해 5급 공채 가책형 기준의 31번 문제도 문맥의 흐름을 수정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 문맥 흐름을 수정해라 라고 하는 문제는 독해력을 기본적으로 예,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 문제거든요. 문맥 흐름 파악을 하려면 예, 그러려면 독해를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32쪽에 있는 문제는 예, 맨 밑에 있는 실전 스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을을 포함한 예, 3개의 문장이요. 후건분 부정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는 연역논증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을에 나와 있는 이 후건 부분을 부정을 해서 그래서 이 규칙 A는 철수가 정한 규칙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 접근하시면서 좀 쉽지 않으셨던 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 문장들 앞뒤만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였을 거거든요. 이 3개의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후건 부정 성립합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요. 철수가요. I love you라는 거를요. QRPDA, LPX로 암호화를 했거든요. E를 A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문단 보시면요. 알파벳 사용 빈도를 보니까 E가 가장 많더라예요. 그러면 철수는 암호문에다가 뭘 넣었어야 했어요? A를 가장 많이 사용을 했어야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끄집어내서 이 선택지 4번을 예, 처리를 하셨어야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가 됐었던 예, 문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서 수정을 하는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좀 난이도가 있게 제시가 됐고, 그리고 이것 역시도 논리학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 전혀 흠결이 없도록 출제자가 제시를 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전부터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이었을 거예요. 철학과 교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철학과 교수님들이 들어가셔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논리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언어 별개, 논리 별개 그렇게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요.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예, 조금 아직도 언어 논리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예, 라고밖에 저는, 예,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떤 문제가 또 뭐 새롭게 등장을 해가지고 놀랬지,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예, 민간 경력자 문제 여러분들이 예, 좀 살펴보시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출제 장치들, 그리고 어떠한 문제 유형들이 조금 5급 공채랑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출제가 됐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해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게 이런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녹여놨구나라는 것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4쪽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으로 제가 양립 불가 및 상충이라고 달아놨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보시고 그냥 A 원리가 무엇인지 내가 지문을 열심히 읽으면서 좀 뽑아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았을 거예요. 뭐 그렇게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이 잘 안 되셨더라도 기호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접근을 잘 하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문제 일단 제가 4분 30초를 드릴 이게 4분 30초로는 18년 문제가 조금 커버가 안 되려나? 근데 시간이 일단 4분 30초 드릴게요. 4분 30초를 드려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4분 30초 동안 여러분들 문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왜 양립 불가 및 상충이냐? 지금 보세요. 갑이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을이요, 첫 번째 대화에서 예시를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A 원리가 성립하는지는 아주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A 원리는 성립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출제자의 의도는요, 이거예요. 을의 첫 번째 대화 있죠. 이것에서 나와 있는 예시. 얘를 통해서 A 원리와 양립할 수 없는 관계, 상충하는 관계인 모순인 내용. 이게 뭔지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악한 다음에 바로 A 원리 뽑아내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라고요. 그래서 을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을의 첫 번째 대화 마지막 문장을 정리를 하면요. 로봇이 우리 인간과 유사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야.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의 표현들과 맞춰서 기호화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심리 상태에 있다. 어떤 행동이 있으면 특정 심리 상태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게 을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A 원리가 잘못된 거야. 성립하지 않아 라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A 원리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 처음 풀 때 을의 대화까지만 보고 바로 선택지 3번 고르고 넘어갔어요. 와, 올해 보너스 문제는 이건 거야? 오, 신난다 신난다 이러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문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정의 대화까지 보고 선택지 5번을 고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지문의 내용상 왜 선택지 5번이 정답이 될 수 없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지 5번은요. 선택지 3번과 다르게 어떤 존재에게 심리 상태가 발생할 경우 항상 특정 자극에 따른 행동이 발생하고 그 역도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3번 선택지는요. 어떤 특정 행동이 발생하면 심리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의 대화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정의 대화에서 뭐라고 하느냐. A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요. 고통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고 잘 참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의 대화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떠한 심리 상태에 있어도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어떠한 심리 상태가 발생했을 때 특정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A 원리로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을의 두 번째 대화는 뭐라고 하느냐. 너가 얘기한 요것은 요 내용 있죠. 요 내용은 A 원리의 반박 사례가 아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A 원리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의 영명제까지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선택지 5번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논리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35쪽에 있는 문제는요. 다음 중 자신이 한 진술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는 사람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뭔가요? 발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진술들이 동시에 참이 아닌 사람들이 있으면 걔는 다 지워라는 거고요. 진술들 간에 모순인 관계가 있는 진술, 상충하는 진술이 있으면 그거 다 소거해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문제도 문제를 보고 여기서 양립 불가, 상충의 의미, 너가 뭔지 내가
너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8번에 있는 35쪽에 있는 문제와 34쪽에 있는 문제 모두 다 동일한 유형의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 외형적인 것이 똑같아야지만 동일한 유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퀴즈 문제도 다 다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죠. 퀴즈 문제 다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의 논리 퀴즈 문제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문제 모두 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전 스킬 역시 기호화였어요. 기호화. 그리고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나책형 13번의 경우에 기호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문장에 나와 있는 좀 표현들을 좀 세분화해서 다 화살표를 많이 해서 기호화를 하시는 게 실전에 사실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연역 논증 문제, 최대 최소 문제, 참거짓 문제를 제외한, 그러니까 논리학 문제라고 할게요. 논리학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에서 내가 기호화를 해야 된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최대한 적게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여태까지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여태까지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 제 논리 변태라고 했잖아요. 다 모아놓고 저는 기호화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를 최대한 적게 쓰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화살표를 적게 써야 되느냐? 문장들을 여러 개를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글자가 똑같이 제시가 되어 있는 그 문장의 정보 덩어리가 있어요. 걔네를 그냥 한 덩어리로 놓고 이게 전건, 이게 후건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게 35쪽에 있는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13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고득점자의 시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설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호화를 했는지 뒤에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역사 바깥에 나감, 이것도요, 개인 화살표 역사 바깥으로 나감, 그렇게 화살표를 해서 기호화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처리를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정도 센스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시험날 하실 수 있도록 달달달달 볶아서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했으면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7쪽은 올해 실전 모강의 1회 13번 문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었던 문제고, 그리고 2018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그 나나모모 소수 문제하고 같지만 제가 여기다가 출제 장치를 조금 몇 개 더 넣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여기는 이런 부분이 또 하나 더 들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재미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한 사고력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인 강화 약화형을 볼게요. 강화 약화형에서 올해 모의고사 진행을 하면서 또는 이제 올해 시험을 대비하면서까지 그 전체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많이들 하셨었어요. 선생님, 지문에서요, A가 어떤 현상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현상의 결과로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택지에서는요, A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B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호화를 제가 해보면은요, 얘는요, A가 발생하면 B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기호화가 되는데, 얘네는 이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반대 관계에 있는 그러한 명제도 아니고, 그리고 모순 관계에 있는 명제도 아니고, 이게 왜 얘를 약화해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거는 제 수업 작년까지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그래 C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 말은 A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 아니냐 이걸 의미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A가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택지에서는 A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걸 약화를 하지 왜 약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게 올해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온도가 높은 물과 낮은 물 중에 어떤 게 더 빨리 끓느냐 하는 문제 있죠. 그 문제도 제가 페이지 관계상 또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 현상의 원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이게 그리고 약화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게 올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여기 나와 있는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쫙 뽑아낸 다음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는구나 그리고 얘가 또 원인이 돼서 이게 또 결과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나서 선택지 각각 보시고 나면은 이게 원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화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8쪽이랑 39쪽에 있는 문제 제가 이거는 짧으니까 4분만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문제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4분이 다 됐죠. 자, 이 문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기억을 약화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쾌락주의자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쾌락주의자의 주장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일단 지문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쾌락주의자들은 이렇다고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우리가 쾌락을 욕구하고 이것이 행동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쵸? 쾌락이 행동의 원인이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또 나와 있는 뭐 이런 인과적 연세를 봤을 때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반쾌락주의자들이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은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 문단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기억 뒤에 나와 있는 위의 인과적 연세에 음식에 대한 욕구의 원인인 쾌락에 대한 욕구를 추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쾌락주의자들은 인과적인 연세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구, 먹는 행동, 쾌락. 바로 이 앞에 쾌락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것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쾌락의 원인은 일단 먹는 행동이죠. 그쵸? 먹는 행동의 원인은 음식에 대한 욕구예요. 음식에 대한 욕구는 쾌락에 대한 욕구가 원인이 되고요. 그쵸? 얘가 원인이 되고요. 그러면 쾌락에 대한 원인은 음식에 대한 욕구, 이게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있어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요. 얘로 인해서 나중에 이게 발생하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라고 제시를 했을 때 이걸 반박하는 건 뭐예요? 이런 원인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라든지 너가 얘기했던 원인은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선택지 1번이라고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 지문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똑같은 글자, 똑같은 단어가 제시가 되어야만 논리적 연관성이 있다,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지금 기억을 지지하는 관찰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뭐예요? 그냥 멜라토닌이 생식기관의 발달과 성장을 억제하는 그 부분만 봐라예요. 멜라토닌의 생성과 관련된 메커니즘, 이게 지문에 나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멜라토닌의 생성과 관련돼서 어떠한 것이 원인이 돼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 원인과 결과 과학 현상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서 선택지 2번을 봤을 때 선택지 2번이 약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 2번은요. 약화하지 않고요. 무관한 선택지예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요. 멜라토닌 생성과 관련해서요. 일몰 일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빛이 많아지면, 해가 떠서 빛이 많아지면 뭐라고 하나요? 멜라토닌이 낮에는 덜 생성돼요. 그쵸? 해가 뜨고 빛이 많이 나오면 멜라토닌은 줄어들고요. 그리고 해가 지면, 빛이 없어지면 멜라토닌은 많이 나와요. 봄이 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봄은 겨울보다 일조량이 훨씬 많으니까 빛이 많아져. 그런데 멜라토닌의 평균 농도가 높아진다고? 지문에서는 빛이 많아지면 멜라토닌 평균 농도가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거 약화하네. 지문은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멜라토닌의 생성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문이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논리적 연관성을 올바르게 따지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계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선택지 2번은 강화도 못하고 약화도 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다라는 것을 파악하도록 해서 그래서 약화하느냐 지지하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 가책형 18번, 2018년도에 나책형 36번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예, 똑같고, 그리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또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문제가 41쪽에 예, 제 모강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이 지문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지 못하면 예, 그러면 함정에 푹푹 빠지실 겁니다. 이 문제가 매력적인 오답을 고르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42쪽이랑 43쪽에 있는 문제는요, 기호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2018년도에도 출제자가 좀 주되게 원하는 예, 그러한 의도였어요. 그래서 뭐 42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밑에 있는 실전 스킬처럼 다 기호화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43쪽에 있는 일치추론형 문제는요, 선택지 1번, 이거를 지문 전체의 중심 내용이라고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정오 판단의 근거는 확실하게 지문에 있어요.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에 있고요. 그리고 그 문단의 내용 제가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오른쪽에 기호화로 다 제시해 드렸어요. 필수 조건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봤기 때문에 아, 이거 필요 조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라는 거구나, 기호화할 수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중심 내용이 이거야 라고 접근을 하는 건 사실 중심 내용이 뭐냐, 핵심 논지가 뭐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예, 그걸 주로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치추론형에서 그렇게 정오 판단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건 사실 이 지문에 뉘앙스가 무엇인지 그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도록 예,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선택지 1번이 절대로 예,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다. 뭐 중심 내용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오 판단의 근거는 명확하게 있고요. 그걸 찾을 수 있는 예, 방식, 기호화해서 여러분들이 다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언어 별개, 논리 별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 예전부터 해왔어요.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새삼스럽게 왜 지금 와서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 시험 문제랑 일단 몇 개만 좀 제가 뽑아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예,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2019년도 문제를 예, 더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예, 뭐 기본 강의 때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때도 예, 뭐 1, 2회는 예, 뭐 무료로 진행을 할 건데, 그때에도 2019년도 문제가 정말 새로운가? 정말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된 문제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2019년도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예, 뭐 난이도가 어려운 건 예, 맞지만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새로운 문제들이다라고 예, 보실 만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예, 이제 강의는 이 정도로 예, 마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즐거운 예, 경품 추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